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교재. 양도소득세 세율인데, 이 양도세 세율은 이제 실무에서는 진짜 중요한데, 이 시험에서는 이게 매년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양도세 세율이 34회 시험 때 나왔기 때문에 제가 35회 때 독립범죄로 또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했는데, 양도세 세율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항상 우리가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먼저 양도세 세율은 세율 구조가 비누죠.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됩니다. 자, 그럴 때 세율 적용 보세요.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 세율이 당할 때는 해당 세율 중에서 계산한 산출세액 중에서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취득세는 같은 취득 물건이 두 개 이상의 세율을 당한다. 그럼 취득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중 어떤 거 적용했어요? 동일한 취득 물건이 두 개 이상의 세율을 당한다. 취득세 세율 적용은. 자, 그럴 때는 그중 어떤 거? 큰 거? 높은 세율 적용한다 그랬잖아요. 자, 양도소득세는 조금 달라요. 자,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 세율 당하면 각각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한 세액 중에서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양도세 세율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있죠? 얘들 세율 같이 가는데 다만 건물에서 주택은 제외되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조합원 입주권과 분양권은 제외합니다. 얘네들은 따로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하여튼 주택하고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세율은요. 미등기양도했다 70%고 등기를 요하는 재산 등기됐을 때 등기를 요하지 않는 재산은 보유기한을 갖고 따져서 1년 미만 보유했다 몇 프로?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다 40%입니다. 2년 이상 보유했을 때 이제 6에서 45% 8단계로 8단계 초과 준수율이 적용되는데 우리가 흔히 6에서 45% 8단계 초과 준수율을 흔히 우리가 이제 소득세에서는 기본세율이라고 얘기해요. 종합소득세 세율인데요. 흔히 기본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6에서 45% 8단계 초과 준수율입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 적용될 때 얘는 일반적인 토지보다 몇 프로요? 10%를 할증과세합니다. 그래서 16에서 55%까지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10% 할증한다는 것. 자, 기본세율 그래서 보니까 8단계 종합세율이요. 과세표준 금액이 가필차장 소기과 했더니 1,4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6%예요. 과세표는 6%. 자, 10억 원 초과면 초과 금액에 대해서 이제 45%까지 8단계로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6에서 45%. 그럴 때 과세표준 금액 1,400만 원 이할 때 6%예요. 요거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셔야 되는데 1,400만 원 이하 6%는 이렇게 해서 아예 사례를 하나 외워둡니다. 여러분들이 뭐냐면은 등기된 상가 건물이에요. 등기된 상가 건물을 양도하는데 등기된 상가 건물 만약에 여기에 보유기간이 2년 보유했습니다. 2년 보유했고요. 그 다음에 과세표준을 계산했더니 가필차상 소기과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했더니 이게 1,400만 원이 계산됐다. 1,400만 원. 그러면 자, 산출세액을 구해봐라. 그러면 산출세액은 어떻게 구하냐면 보세요. 산출세액을 구해봐라. 그러면 자, 2년 이상 보유했어요. 자, 그러니까 등기역 2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은 자, 요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은 2년 보유했으니까 세율은 6에서 45% 8단계 초과 수율입니다. 그럴 때 과세 표준 금액이 1,400만 원이 할 때 세율은 몇 프로? 6%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산출세액은 4, 6, 64, 6, 1, 6, 84만 원이요. 아예 이 사례를 딱 외워둡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일반적인 토지 건물 등기됐을 때 2년 이상 보유했습니다. 그런데 과세 표준 금액이 1,400만 원이다. 그러면 세율은 몇 프로? 6% 적용한다는 거. 그래서 산출세액은 얼마? 84만 원. 아예 이건 사례를 딱 외워둡니다, 여러분들이. 요게 사례를 딱. 아셨죠? 사례를 외워두시고. 자,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여기다가 이제 10%를 할증해요. 그래가지고 과세 표준 금액이 1,400만 원이 하면 16%. 그래서 10억 원 초과면 55%까지 16에서 55%까지 8단계 초과 준수율 적용됩니다. 자, 그래서 과세 표준 금액 1,400만 원이 할 때 16%라는 걸 주의하시고요. 비사업용 토지는 10% 할증한다는 거. 그 다음에 주택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이요. 이거 여러분들이 누가 주변에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적어도 공인중개사 공부하면서 이런 거는 세율을 외워두고 계셔야죠, 여러분들이. 미등기양도했다 70%입니다. 주택조합원 입주권. 자, 등기를 요하는 주택 같은 것은 등기됐을 때,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것은 이제 보유기간을 갖고 따져서 1년 미만 보유했다 주택조합원 입주권 1년 미만 보유하면 70%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게 양도소득세 세율만 70%지
우리 소득세 납세무자는 지방소득세도 납부할 의무를 지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 세율을 체계로 되어 있으니까 말하자면 지방소득세 7%까지 합쳐서 77%의 세금을 내요. 1년 미만 부여하고 양도하면. 그 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 부여했다 그러면 60%고요. 2년 이상 부여했을 때 주택조합원입 주권은 2년 이상 부여했을 때 6에서 45% 8단계 초과세율입니다. 그러니까 주택하고 조합원입 주권은 단기 양도하면 세금으로 다 나가요. 예? 자, 지방소득세까지 해가지고 77%, 66%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적어도 2년 이상은 부여해야 한다는 거. 주택조합원입 주권은. 분양권은 특이하잖아요. 딱 두 개예요. 주택 분양권은 1년 미만이면 70. 1년 이상 보유했다, 2년 보유했어도 분양권은 무조건 몇 프로? 60%입니다. 그래서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특이하니까 제가 34회 시험 전에 계속 분양권을 정답으로 해가지고 계속 문제를 냈는데 실전에서 34회 시험 때도 출제자도 주택 분양권을 정답 지문으로 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똑같아요. 특이하니까 분양권을 정답 지문으로 계속 제가 물어봤었는데 실전에서도 이걸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분양권 1년 미만 70, 1년 이상이다. 2년 부여에서도 몇 프로? 60%라는 걸 주의합니다. 자, 외우셔야 되고 이런 것들 누가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 정도는 외워야죠. 주택 같은 거 1년 미만 보유하고 단기양도 하면 70%다. 거기다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77% 세금 내간다.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다.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66%다. 이런 얘기. 2년 이상 보여야지 6에 45%라는 거. 이런 것들 분양권에 대한 거 세율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에 대해서요. 제가 이걸 안 바꿔놨네. 조정상 지역 내 다주택에 대해서 이제 원래는 할증과세랍니다. 그래서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을 양도했다. 기본세율 적용될 때 6에 45% 기본세율 적용될 때 조정상 지역 내 원래 1세대 2주택은 여기다가 20% 할증이에요. 원래. 그래가지고 26에서 65%까지 이렇게 세율이 적용돼요. 원래.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3주택은 6에서 45% 기본세율 적용될 때 여기다가 얘는 원래 자, 30%를 할증해요. 30%를. 그래가지고 얘는 36에서 이렇게 75%까지 세율이 적용돼요. 자, 원래는. 자, 그런데 다만 2025년으로 된 것을 여러분 교재 수정합니다. 교재 327페이지 맨 아래 보니까 327페이지 맨 아래 327페이지 기본서 맨 아래 2025년을 2026년으로 고칩니다. 2025년을 2026년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까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을 양도했을 때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세율도 이제 할증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연장됐어요. 똑같이 또 2026년으로 1년 연장돼가지고 하여튼 우리 시험 볼 때는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 중과세 한다 안 합니다. 자, 2년 이상 보유하면 일반 주택과 똑같이 기본세율 6에서 45%를 적용합니다. 여러분들. 할증하지 않는다는 거. 자, 또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제가 수정했네. 자, 1세대 2주택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수정하고 이 조정상 지역 내 다주택의 경우에 2026년 이제 5월 9일까지 2년 보유하고 양도하면 할증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6에 45% 기본세율 적용한다는 거. 자, 알아둡니다. 그래서 이 얘기 수정해서 알아두시고 그래서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도 이제 일반 주택과 똑같이 기본세율 적용합니다. 넘어가시면 교재 몇 페이지냐면 328페이지 맨 위에 기타 자산입니다. 여러분들. 기타 자산. 자, 기타 자산 나왔다. 골프용권 나왔다. 기타 자산, 골프용권, 기타 자산. 우리가 기타 자산 그러면 특정 시설물 이용용권, 골프용권 같은 그 다음에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주권 또 그 다음에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같은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또 특정한 범주식 두 가지 이런 것들이 기타 자산인데 하여튼 기타 자산 나왔다. 골프용권, 기타 자산, 골프용권, 기타 자산. 좌우지간 초과투진세율 이겁니다. 여러분들. 좌우지간이에요. 그래서 보유기한 관계없이요. 그냥 기타 자산은 좌우지간 초과투진세율 6에 45% 초과투진세율 적용합니다. 1년 미만 부여했다고 그래가지고 골프용권 같은 거 1년 미만 부여했다고 해서 50% 아닙니다. 그냥 좌우지간 초과투진세율입니다. 기타 자산, 골프용권, 기타 자산, 골프용권은 좌우지간 초과투진세율 이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1년 미만이라고 50% 아니라는 걸 주의합니다.
그리고 교재 기본서 328페이지 여러분들 주식 출자 지분 이런 거 세율 몰라도 돼요. 파생 상품 세율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전국 모의고사 보면 주식이나 파생 상품의 세율을 이거를 정답 질문으로 하는 그런 모의고사도 있는데 실전에서는 거의 안 나올 거고 혹시 나왔다 해도 장식용이니까 이런 건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주식 파생 상품 이런 것들은 안 보셔도 되고요. 신탁 수익권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하여튼 양도세 세율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봤고요. 여기 파생 상품이나 신탁 수익권 또 주식에 대한 거 이런 것들 모르셔도 돼요. 다만 참고적으로 신탁 수익권은 과세 표준 금액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5%까지 2단계로 2단계 초과세율이 적용되는데 참고입니다. 이런 것들 파생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몰라두셔도 돼요. 자.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의 경우에는 2026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면 역시 할증하지 않고 기본세율 정한다는 거. 2년 보유하고 양도할 때 6에서 45% 기본세율 정한다. 양도세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을 봅니다. 자, 양도세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은 당해재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우리가 보유기간 계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일반적으로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인데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자,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이요.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 개시일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당해재산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제 상속 개시일이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되는데 상속받은 자산 원래 역사가 상속 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해요. 자, 우리가 이제 보유기간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상속받은 자산은 장특공제 적용 시도 아까 상속받은 자산은 보유기간 계산할 때 상속 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였어요. 그런데 세율 적용 시만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세 세율 적용 시 보유기간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이러면 틀려요. 아니고 언제? 돌아가신 피상속인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이율과세 특례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나중에 배우고 나서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상속 개시일 아니라는 거 꼭 주의해야 됩니다.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 개시일 아니라는 거. 그래서 여기 어떤 의미냐 그러면 여기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기 보세요. 맛보기를 한번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랑 할 건데 맛보기를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여기 피상속인이 2년 6개월을 보유했어요. 2년 6개월 보유. 자, 했고 이 시점에 상속이 개시돼 가지고 상속 개시되고 나서 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이 6개월 보유했습니다. 6개월 보유했어요. 상속 개시되고 나서 6개월 보유하고서 제3자에게 이것을 양도를 했습니다. 제3자에게 양도를 했어요. 자, 양도를 했습니다. 제3자에게. 그랬을 때 6개월 보유하고 이제 양도를 했는데, 자, 이 을이요, 이 주택 1세대 1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1세대 1주택을 상속받았고, 그 다음에 요거 을 명의로 등기까지 했습니다. 등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등기까지 했고, 또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동일 세대원은 아닙니다. 같은 동일 세대원은 아니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때 한번 보세요. 을이 병에게 양도하는 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비과세 받을 수 있어요? 네? 왜 대답을 해? 대답을 해?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빨리 대답해, 빨리. 자,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자, 답이 엇갈렸는데 보겠습니다. 우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몇 년 보여야 됩니까? 2년 보유지. 1세대 1주택 2년 보유. 2년 보여야 되는데 그 보유기간은 상속받은 자산 언제부터 보유기간이 시작한다? 피상속인은 아니고 언제부터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유기간 계산해요. 얼마 보유했어요 지금? 6개월 보유. 그러니까 비과세 못 받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장기 보유 특별공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장기 보유 특별공제 나왔다. 항상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말을 보면 몇 년? 3년 떠올려야지. 3년 보유를 떠올려야지. 3년 보유했습니까? 장특공제 경우 시도 상속받은 자산은 상속 개시일로부터예요. 6개월밖에 보유 못했어요. 그러니까 장특공제 안 돼요. 자, 양도소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눈치를 채야지. 기본공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기본공제는 뭐만 하면 미등기 양도 아니면 싹 다 깔아주니까 기본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도세 세율은요, 여러분, 양도세 세율은, 자, 1년 미만 보유했다고 생각하면 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다고 생각하면 60%, 2년 이상 보유했다고 생각하면 6에서 45% 초과도진 세율. 어떤 게 적용됩니까? 세율은, 자, 세율 적용 시에만 상속계실로부터가 아니라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한 계산하니까 3년 보유했죠? 2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2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6에서 45% 초과도진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보유기간 기산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세금이. 그죠? 그래서 상속받은 자산은 다 역사가 상속계실로부터인데 어느 경우만 세율 적용 시만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주의하시고, 하여튼 상속계실로부터 아니라는 것. 상속받은 자산은 세율 적용 시만. 그래서 여기 한번 보유기간 기산점을 보니까요, 여러분들 보유기간 기산점을 한번 보니까, 여러분 교재는 그 329페이지 특례세율은 볼 필요 없이 넘어가고 330페이지에 4번의 보유기간 계산에서 330페이지 보유기간 계산에서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 취득한 날부터 보유한이 기산한다는 거 동그라미 1번 밑줄,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받은 날로부터라는 거 밑줄, 그리고 보유기간 기산점 그 표가 있잖아요. 이 표가 나오죠. 그 보유기간 기산점 표에다가 별 표시하시고요. 표에다가 별 표시하시고 여기 봅니다. 상속받은 자산은 역사가 다 언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사례도 봤지만 상속계실로부터요. 근데 세율 적용 시에만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보유인에 기산한다. 상속계실이 아니라는 거. 이것만 주의하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상속받은 자산은 다 역사가 상속계실로부터인데 세율 적용 시에만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보유인에 기산하고, 증여받은 자산은 다 증여받은 날로부터예요. 그리고 이율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이따가 배우지만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보유인에 기산하고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그 330페이지 세율 적용 시 요거 상속계실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 상속계실 아니라는 걸 주의해서 여기다 여러분들 해 놓으시면 돼요. 자, 여기 그 교재 거기다가 330페이지 여러분 피상속인 취득일로부터 세율 적용 시에만 요거 상속계실 X 해 놓으시고요. 상속계실이 아니라는 거를 주의하세요. 요거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섬용 토지 관련한 것은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한번 편하게 그냥 보기만 하세요, 여러분들. 살짝. 비섬용 토지도 등기되고 2년 이상 보였을 때 비섬용 토지는 기본 세율에다가 몇 프로요? 10% 할증세율 적용하고, 그 다음에 비섬용 토지 장특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하면. 그 다음에 기본공제는 당연히 깔아주고요. 미등기한 것만 아니면. 자,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여기 한번 보세요. 지정지역, 소득세법에서 지정지역 그러면 투기지역을 얘기하는 건데, 이 지정지역 내 비섬용 토지는 원래 기본세율에다가 비섬용 토지는 10% 할증하는데, 투기지역 내, 지정지역 내 비섬용 토지, 투기지역을 말하는데, 근데 여기다가 또 10%를 할증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득세법상의 지정지역, 투기지역 내 비섬용 토지를 양도하면 기본세율에다가 20%를 할증합니다. 20%를 할증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자, 해당 부동산이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이건 신경 쓰지 한번 그냥 참고적으로 보세요. 우리 교재 거기 329페이지하고 특례세율이라고 해서 329페이지 그 내용인데, 맨 아래 내용인데 329페이지 그 내용인데 그냥 줄 긋지 말고 여기 한번 그냥 보고 지나가세요. 329페이지 내용인데, 해당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다. 만약에 지정지역 내 비섬토지 양도하는데, 그럴 때는 기본 보세요. 자, 만약에 비섬용 토지는 어떻게 적용되냐면, 기본세율 적용될 때 원래 비섬용 토지는 10%를 할증하잖아요. 원래 기본세율에다가. 근데 16에서 55%인데 여기다가 또 10%를 가산한 세율 중에서 계산한 양도세 산출세. 그러니까 기본세율에다가 실질적으로 20%를 할증하죠. 지정지역 내 비섬용 토지는. 그렇게 해서 계산한 산출세과 단기 양도했을 때 만약에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죠. 1년 미만이면 50%죠. 이 각각 단기 양도했을 때 이 40%나 50% 세율 중에서 계산한 산출세과 비교해가지고 이 중 어떤 거? 큰 것을, 동일한 자산이 2개 이상의 세율을 당할 때는 각각 산출세를 구한 다음에 그중 어떤 거?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얘기가 우리가 이제 거기 나와 있어요. 교재에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329페이지 또 그리고 330페이지 길게 나와 있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그냥 줄 긋지 말고 요거만 무슨 말인지만 한번 보고 가세요.
비상목 토지가 지정적 내 비상목 토지를 단기양도했을 때는 이렇게 기본소득에다가 20%를 할증해서 가산해서 구한 산출세액과 단기양도했을 때는 그 40%나 50% 단기양도했을 때 그 1년 이상 2년 미만 1년 미만 50% 이 세율 중에서 계산한 산출세액 중에서 어떤 거 큰 걸 그 세율로 한다. 그런 거 한번 보고 갑니다. 됐습니다. 미등기 양도로 갑니다. 교재 여러분 331페이지 비삼용 토지는 그냥 참고예요. 부재지주 농지, 부재지주 목장, 부재지주 임야 이런 게 비삼용 토지인데 등등 참고적으로 보시는 거고요. 33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미등기 양도재산. 지난 순환에 다 미등기 양도재산 줄이 다 거져 있어야 되는데 기본 강의 들었던 분들은 안 들었던 분들은 여기 보면서 교재 보면서 화면 보면서 줄을 그시면 돼요. 자, 미등기 양도자산이요. 자기 명의로 취득에 관한 등기하지 않고 팔아요. 민법에서 중간생략 등기처럼. 그러면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아요? 안 높아요? 높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고 있는데 독립한 문제로는 33회인가요? 32회인가 그때 비등기 양도와 관련한 문제가 독립한 문제로 두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건 진짜 예외적인 거고 독립한 문제로는 잘 안 나오고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에 단글로 나와요. 단글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고개를 또 한 번 드시고 또 스트레칭 또 한 번 하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하나, 둘, 셋. 반대로 하나, 둘, 셋.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저귀도 화끈하게 제낍니다. 어깨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어떤 얘기냐. 미등기 양도했을 때 불이익을 줍니다. 그래서 실거래가 양도차 계산하고 비과세 감면 다 배제입니다.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조세 특례제한법상의 감면을 다 배제합니다. 예전에 소득세법상의 비과세는 배제되지만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다. 아니, 다 배제고요. 장기부양제 기본공제 다 배제입니다. 미등기 양도하면 최고 세율 적용됩니다. 70%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등기 양도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만약에 미등기 양도하는 상가 건물인데요. 미등기 양도하는 건물인데, 만약에 양도가액이 이게 5억이고,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가 만약에 4억 원이에요. 그러면, 자, 이거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과세표준 금액을 구하라고 하면, 그러면 과세표준 구하라고 하면 항상 우리는 가필자랑 소기과를 떠올려야죠. 필 읊어보세요. 장, 그 다음에 소기과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양도소득 지금 과세표준 금액을 구하래요. 그러면 양도가액 5억에서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 4억 빼니까 양도채가 얼마예요? 1억이요. 자, 그랬을 때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되죠? 그러니까 빼는 게 없으니까 양도채액과 소득금액이 일치하고 빼는 게 없으니까 소득금액과 과세표준금액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차익이 곧 뭐가 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양도차익 1억이면 과세표준금액 얼마예요? 1억이에요. 산출세액을 구해봐라. 그러면 세율은 과세표준에다가 몇 프로 세율 중에 미등기 양도니까 70%예요. 그래서 자, 산출세액은 얼마다? 7천만 원. 자, 이렇게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산출세까지도. 과세표준 1억이고요.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미등기 양도한 자산의 경우 양도 차익과 과세표준 금액이 일치하는 것이지 양도 가액과 과세표준 금액이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필경비 계산 공제에 있어서 불이익이 있습니다. 미등기 양도하면. 자, 그래서 우리가 필경비가 계산 공제를 나왔다.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을 탄다고 그랬어요? 3, 7, 1. 그래서 등기된 토지 건물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공제율 3%예요. 그런데 미등기 양도하는 토지 건물은 필요경비 계산 공제 조항을 배제한다 그러면 틀리고 배제하는 건 아니고 0.3%. 1000분의 3. 즉 불이익이 있지만 0.3%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은 미등기 양도한 자산의 경우 필경비 계산 공제 조항을 배제한다 그러면 틀려요. 배제하는 건 아니고 불이익이 있다는 거. 아셨죠, 여러분? 0.3%밖에 인정 안 한다는 불이익은 있지만 배제하는 건 아니다. 자, 이렇게 반드시 알아두시고 또
미등기 양도했는데도요, 미등기 양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등기된 곳으로 의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출제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미등기 양도 제외자산이라고도 하는데, 등기된 곳, 미등기 양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해서 불이익 주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계약 조건상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여러분요, 이건 어떤 거냐면 단기 X예요. 이거 장기 할부 조건이지. 여러분 교재에다가 이거 표시가, 기본 이론 들었던 분들은 표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안 써져 있어요, 여러분들? 단기 X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기본 이론 다 안 들으셨나 여기? 에? 단기 X 돼 있어야 안 돼 있어요?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단기 할부 조건 아니고 단기 할부 조건이었으면 반드시 등기했어요. 장기 할부 조건이었어야죠. 이거 이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갑과 을이 어떤 자산을 거래를 하는데 2회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할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장기 할부 조건으로 거래했습니다. 그랬을 때 갑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첫 할부금 딱 받았을 때, 자,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를 매수인한테 넘겨줘요, 안 넘겨줘요? 할부금 받을 게 주구장창인데, 여러분들은 자, 할부금 받을 게 주구장창인데 첫 할부금 받고 등기 전에 필요한 서류까지 다 넘겨줘요? 아이, 그럼 뭘 믿고, 여러분. 그래서 자, 그럼 을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장기 할부 조건 취득한 자산은 계약 조건상 취득 당시에 등기가 불가능했죠?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서 등기 의지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미등기 양도한 이유가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미등기 양도했어요. 이거보다 확실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미등기 양도한 이유가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미등기 양도한 경우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이거는 시험에 여러 번 나왔고요. 또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 있죠?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는, 여러분 보세요. 비과세나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는 얘네들 하나의 시험을 통과한, 검증받은 애들이에요. 우리가 농지 교환분할이나 속 비과세 요건 배웠습니다. 자, 교환분할이나 속 비과세 요건이요. 쌍방 교환분합하는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에 얼마? 4분의 1 이하예요? 미만이에요? 초과예요? 4분의 1 이하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하야 한다고 배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하나의 시험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자체 요건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 되는 농지나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는 비과세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미등기 양도하더라도.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으로서요.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는 허가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가한 자산. 자, 이거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수강생 예전에 수험생들 오프라인 빽 있던 시절에 뒤에서, 아니 무허가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그러길래, 네, 무허가주택도 1세대 1주택이고 2년 보유하고 그랬을 때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가하는 경우에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어쩌고 그러더니 교수실 찾아왔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아까 무허가주택 들으라고 그래가지고 예규까지 찾아가지고 딱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간 줄 알았더니 내가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는데 어느새 옆에 와가지고 무허가주택이 나뭐 어쩌라고 해 이러고, 여러분. 자, 그래서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등기가 불가한 자산 불이익 주지 않고, 도시개발법에 따른, 이 도시개발법만 미술 보시면 된다고 그랬지, 교재 여러분들 거기에 334페이지에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서 토지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토지, 또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사영역 대가로 취득한 채비지를 토지구입 환지처분 공모전 양도한 토지. 그래서 여러분 이 6번 7번이 나중에 추가된 건데, 제가 그랬어요. 이거 시험에 나오면 도시개발법이라는 법률 명칭이 절대 생략돼서 나오지 않고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만 기억하면 된다. 도시개발법 어쩌고 도시개발법 어쩌고 나오면 등기 의지한다. 법률 규정에 의한 거라 미등기 양도 제외재산이다. 불이익 주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는데, 도시개발법 어쩌고 도시개발법 어쩌고 이거만 기억하라고 했는데, 어떤 수강생이 아니 이거 도시개발법만 기억했다가 바꿔서 나오면 어떡하나요? 바꿀 게 없어. 그냥 이거는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바꾸는 게 아니라 도시개발법 어쩌고 도시개발법 어쩌고 나오면, 자, 법률 규정에 의한 거라 정당한 사유에 따라서 등기 의지한다. 불이익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시험에 최근에도 이게 지금 34회도 나오고 계속 지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등기 양도했는데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등기 의지하는 경우,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등기 할부한 자산. 단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등기부한 자산 확실하죠? 그 다음에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 하나의 시험을 통과해 드리니까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아서 등기부한 자산, 또 도시개발법 어쩌고 도시개발법 어쩌고 나면 어떻게 한다? 등기의자입니다. 미등기양도 제외자산 불이익 주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어디로 넘어가냐면 334페이지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입니다. 이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 여기가 이제 어렵다 그러면 여기가 어려운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처음 배우는 거고, 지난 기본 이론 때 강의 안 했던 거고, 잘 봅니다. 자, 이월과세 특례라고 그래서 이제 사례형 문제가 작년에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렇지만, 또 이월과세 특례가 또 독립한 문제로 뭐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종합문제 대비해서도 그렇고, 또 이거 잘 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부담보증이나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채 계산도 시험에 또 이미 다 나왔던 것들이에요, 또. 그래서 또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양도세 어렵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고 사례형 문제가 나오고 여기가 이제 어려운 건데 잘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 되셨습니까, 여러분? 네. 자, 고개를 드시고 또 한번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헛가락 제낍니다. 어깨 돌리시고. 좋습니다. 후덥지근한 것이 그냥 그쵸, 여러분들? 봄날 그냥 기온은 올라가고 그래서 그냥 졸기 딱 좋은 그런 저기입니다. 아주 그냥 집중력 흐트러지기 딱 좋은 환경인데, 자, 극복하시고 허벅지를 꼬집으면서라도 정신 차리고 잘 보세요, 여러분들. 그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부담보증에 대한 양도채 계산입니다. 부담보증에 우리 배웠잖아요. 시가 5억 상당 토지를 갑이 을에게 증여하는데 거기에 3억 원의 저당권이 설정됐을 때, 야, 을, 왜? 내가 너한테 시가 5억 상당 토지 증여할 건데 받을래? 그래? 야, 근데 내가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3억 원 빌려 쓴 건데 그건 네가 좀 갚아야 되는데, 진짜 얘가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 스토리요. 자, 그랬을 때 부담보증의 경우 양도채 계산할 때요, 양도 가액은 양도 당시 재산가액에다가 증여재산가액분의 채무액을 곱해서 구합니다. 그럼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여기 어떤 얘기냐면, 자, 어떤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한번 제가 우리 맨날 했던 그 스토리요. 자, 맨날 스토리. 갑이 을한테 시가 5억 상당의 토지를, 자, 갑이 을에게 증여하죠. 증여자 갑이고 증여를 받는 수증자 을이고요. 자, 그리고 이 토지를 담보로 근데 갑이 은행에서 3억 원 빌렸으면 차입금, 저당권이 설정돼 있을 때, 또는 5억짜리 주택인데 3억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는 것 똑같은 예입니다. 똑같은 거고. 그럴 때 수증자 을이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증여자와 수증자 내들 세금관계를 말해봐라. 그러면 증여자한테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 부분에 대해서, 3억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그랬죠? 이 3억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증여자한테 부과될 수 있다. 양도에 해당하려면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증여자 갑이 무슨 대가를 받느냐? 공짜로 줬는데 자신이 갚을 돈 3억 원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증여자는 3억 원만큼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받았잖아요. 자, 그래서 채무 면한 대가를 받고 토지가 이전했으니까 사실상 유상이전으로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때 양도세 계산 어떻게 하냐면요, 자, 양도 당시 재산가액이요. 자, 여러분, 요 사례에서 양도 당시 재산가액이 얼마예요? 5억. 이거 시가 5억 상 양도 당시 재산가액 5억. 그 다음에 증여재산가액 얼마입니까? 수증자 입장에서 봤을 때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5억이에요. 자, 그리고 채무액은 얼마고? 3억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담보 증여 시에는 항상 이거요, 보세요. 이 양도당시 재산가액과 증여재산가액은 누구 입장에 보느냐는 거지 같게 돼 있어요.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양도당시 재산가액 5억, 수증자 입장에서 보면 증여받은 재산가액 5억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부담보 증여 시에 양도가액은 항상 뭐가 되냐? 이 채무액 상당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거예요. 항상 부담보 증여 계산 문제 나오면 채무액 상당액이 채무액 상당액이 양도가액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취득가액은 조건에 주어져요. 취득 당시 자산가액, 예를 들어서 1억이었다고 할게요. 조건에 주어져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증여재산가액, 자, 얼마입니까? 5억 분의 채무액 얼마입니까? 3억이요. 자, 그러니까 1억에 5분의 3이니까 얼마입니까? 취득가액은 얼마예요? 1억을 5개로 나눠.
거기다가 3개예요. 그럼 얼마입니까? 초딩산수. 예? 그럼 얼마예요? 1억을 5개로 나눠. 자, 거기에 3개니까 얼마예요? 6천만 원, 여러분. 진짜, 누구한테 돈 받을 게 있으면 이러지 않을 건데. 자, 그러면은 보세요. 이렇게 해서 취득가액을 구해요. 그러면 양도차익을 구해봐라. 기타 필요경비가 없다고 했을 때, 기타 필요경비는 없다고 했을 때 양도차익을 구해봐라. 그러면 양도가액 3억에서 취득가액 6천 빼니까 양도차익은 얼마가 돼? 2억 4천만 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또 이제 문제 풀어가고 그러면 또 계속 연습할 거예요. 일단 부담부 중요시 양도가액은 채무액 상당이고 취득가액은 여기에 조건의 취득당시 상가액 조건에 주어져요. 취득당시 상 얼마에 취득했다고 취득당시 상가액에다가 증여상가액분의 채무액을 곱해서 구한다는 거. 이렇게 자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냥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양도세 대상에 해당하는 자산과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닌 자산을 함께 부담부 중했을 때 채무액 양도에 해당하는 채무액을 구하는 문제가 한번 사례 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그때 총 채무액은 채무인수액 수동자가 인수하는 채무인수액은 5천만 원이었어요. 채무인수액이 5천만 원. 그리고 이제 그 문제에서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X 토지가액이 2억, 양도세 대상이 아닌 Y 토지를 함께 양도했는데 양도세 대상이 아닌 Y 토지 가격이 2억. 그러면 총 증여상가액분의 양도세 대상이 되는 자산가액 X 토지가액이 2억. 자, 그러니까 5천만 원의 4분의 2니까 2분의 1, 5천만 원 2분의 1이니까 양도에 해당하는 채무액 상당액은 얼마가 돼요? 2,500만 원이 이게 이제 채무액이 되는 이런 거를 구하는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참고적으로 한번 보고 그냥 지나가면 딱 한 번 물어본 적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채 계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계산 문제로도 그렇고 모의고사 같은 거 보다 보면 한 번은 누군가가 반드시 출제하는 거죠.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시험에도 몇 번 나왔고요. 자, 고가주택 양도세 계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양도했을 때 양도세 계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을 양도한다. 그럼 1세대 비과세 요건 갖췄어요. 실거래가 12억을 기준으로 해서 비과세 요건 갖춘 고가주택이요. 고가주택은 비과세 배제되고 과세입니다. 근데 과세긴 과세인데 비과세권 갖췄을 때 12억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2억까지는 비과세하고 12억 초과액만 과세해요. 그래서 양도채액과 장특공제 계산할 때 12억까지 비과세인 걸 빼기 위해서 이제 안분 계산합니다. 그래서 여기 12억을 빼는 이유가 그거예요. 12억까지는 비과세니까. 그래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 양도채액 전액 과세한다 땡 12억까지 비과세예요. 전액 비과세한다 땡 고가주택은 과세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과세긴 과세인데 12억까지는 비과세, 12억 초과액만 과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안분 계산해요. 그래서 비과세권 갖추는 고가주택의 양도채액 계산이요. 전체 양도채액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12억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전체 양도채액이라는 것은 소득세법 95조 1항에 따른 양도채액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양도가액이 만약 양도가액이 15억이고 그 다음에 필요경비가 10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1세대 1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이고요. 이거 1세대 1주택이고 그러면 1세대 1주택인데 양도가액 15억, 필요경비 10억. 그러면 양도채액을 구해봐라. 자, 그러면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실제 양도한 가액이 15억이라고 하면 얘는 무조건 고가주택입니다. 1세대 1주택,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갖췄는데, 그랬을 때,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실제 양도한 가액이 12억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입니다. 그럴 때 양도채액을 구해봐라 그러면 전체 양도채액, 양도가액 필요경비를 뺀 전체 양도채액 5억, 그 다음에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얼마? 12억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거 15에서 12 빼니까 3이고 3호 15 15분의 15니까 양도채액 얼마예요? 1억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어렵고 좁네 뭐. 그래서 양도가액 필요경비를 뺀 전체 양도채액에다가 양도가액분의 양도마이너스 12억 이렇게 해서 구합니다. 비과세권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채액 계산은 12억까지 비과세를 빼기 위해서 이렇게 안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장기 부익불공제액도 똑같아요. 전체 장특공제액, 소득세법 95조 2항에 따른 전체 장특공제액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마이너스 12억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요, 만약에 아까 똑같은 그 사례에서
전체 장특공제액은 어떻게 구하냐? 우리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요. 자, 만약에 그게 아까 그 주택이 10년 보유, 10년 거주했다고 할게요. 10년? 10년 보유, 10년 거주했다고 칠게요. 자, 그러면 일단 양도 차익이요. 15억에서 10억 뺀 필요금 뺀 전체 양도차익 5억 곱하기 양도차익에다가 보유연별 공제율과 거주연별 공제를 곱해요. 10년 보유, 10년 거주했으니까 양도세 과세는 1세대택은 보유연수에 거주연수에 각각 4%씩 적용해서 10년 이상 보유, 10년 이상 거주하면 자 보유연별 공제율, 거주연별 공제율 40%씩 합해서 몇 프로? 80% 공제를 적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5, 8, 40이니까 4억이죠? 네. 전체 장특공제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얼마? 12억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거 3이고 그러면 약분하니까 5분의 1이고요. 자 그러면 요 4억의 5분의 1이니까 장특공제액은 얼마가 됩니까? 에? 얼마가 돼? 4억의 5분의 1. 자 4천만 원이죠? 8천만 원이죠? 8천만 원? 584 8천만 원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8천만 원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8천만 원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장특공제액 8천만 원을 구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나, 자, 장특공제액만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구하는 건데, 전체 장특공제액,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연별과 거주연별 공제를 1세대주택에 대한 이 공제를 정해서 구하고, 양도가액분의 마이너스 12억 이건데, 자, 이렇게 하는 거나, 아까 보세요. 아까 우리가 여기, 자, 보시면 양도차익을 1억을 구했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양도소득 금액을 구하라고 그랬으면 양도소득 금액을 구하라고 그랬으면 안분해서 구한 이 양도차액 1억에다가요 장특공제액은요 자 바로 이 1세대주택에 대해서는 바로 안분해서 구한 이 양도차액에다가 장특공제 공제율 만약에 10년 보유 10년 거주해가지고 80% 하잖아요. 그러면 장특공제액 얼마가 나와? 8천. 자 이렇게 계산하는 거랑 자, 안분해서 구한 양도차익에다가 바로 장특공제 공제율 구하는 거죠. 곱하는 거랑 결론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도소득 금액을 구하라는 계산 문제가 나면 안분해서 양도차익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안분해서 구한 양도차익에다 바로 공제율 1세대주택에 대한 장특공제 공제율을 바로 적용하면 그러면 1억에서 8천 빼니까 양도소득 금액은 얼마입니까? 2천만 원. 이렇게 바로 구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거의 지금 몇몇 사람은 포기하고 그러는데 고득점을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이런 거 딱 풀어냈을 때 희열을 느끼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학교생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이런 계산 문제 이런 걸 막 집중해가지고 학개론이나 세법 계산 문제를 막 일부러 공부 안 되고 그럴 때 일부러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본대요. 그래가지고 풀리잖아요. 그럼 성취감이 막 올라오면서 막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슬럼프 극복했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이렇게 자 구합니다. 또 연습할 거예요. 자, 핵심 콕 줄치 예상 문제 함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똑같아요. 이거 금방 제가 한 거예요. 보세요. 다음 보기의 거주자가 1세대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시험에서 고가주택이라고 지금 말이 나와 있는데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 차익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다른 조건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면 양도현재 국내 수지에 등기된 1세대주택으로 5년 보유 5년 거주한 주택이고 실거래가가 10억이고 자 그러면 여기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었어도 실거래가가 15억이니까 얘 뭐라고요? 고가주택입니다. 얘는 실거래가 10억을 초과했으니까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고가주택. 그러니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피유경비 10억이고 그러면 똑같아요. 아까 계산하는 거. 자 어떻게 계산했어요? 전체 양도차익 5억 양도가에서 피유경비를 뺀 전체 양도차익 5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12억. 자 이렇게 해서 3이고 약분해서 5분의 1이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약분하지 말고 3, 5, 15. 자, 15분의 15니까 양도차익 얼마? 1억. 자,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똑같이 2번이 정답입니다. 아까 풀어드렸죠?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는 거. 자,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이런 거 풀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고득 좀 해야지,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런 정도는 모의고사 보다 보면 계속 누가 내요. 양도소득 금액의 구분 계산인데, 여기 또 한번 봅니다. 교재 여러분 335페이지입니다. 335페이지 얘기예요. 335페이지. 양도수 하단에 맨 하단에 335페이지 맨 하단에 양도수 금액의 구분 계산 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작년에는 계산 문제가 이
결손금 통산이라고 해서 이걸 또 알고 있는지도 묻는 또 응용해서 또 해야 되는 문제였었기는 했는데 한번 보세요. 서술형으로도 잘 나옵니다. 이거 다음의 소득 금액은 소득별로 구분해서 계산하고, 자 구분해서 계산하고 각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별로 구분 계산하고, 각 소득 금액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소득 금액과 통산 합산하지 않습니다. 자 어떤 얘기냐, 어떤 소득과 어떤 소득을 구별하느냐. 잘 보세요.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재해서 얘네들 양도소 금액과 주식 양도소 금액과 파생상품 양도소 금액, 신탁수익권 양도소 금액은 각각 구분 계산하고 결손금을 서로 통산하지 않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기 보세요. 토지에서 마이너스 결손금 생긴 게 있어요. 주식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과 통산한다 안 해요. 자 주식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은 통산한다 안 해요. 결손금을. 자 기타 자산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신탁수익권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은 통산한다 안 합니다. 근데 잘 보세요. 토지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건물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은 결손금을 통산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서 발생한 결손금과 기타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은 서로 결손금을 통산합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 자산, 얘네들끼리는 결손금을 통산할 수 있어요. 주식끼리는 결손금을 통산할 수 있어요. 근데 주식하고 부동산 애들하고 안 되는 거고, 주식하고 파생상품하고 안 되는 거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구분 계산하고 결손금, 다른 소득금과 통산하지 않는다. 자, 이 얘기 이해하셨고, 그 다음에 결손금 통산은 어떻게 하냐면 세율별 공제 원칙이 적용돼요. 자산별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소득금액에서 먼저 통산합니다. 자, 아까 토지, 건물, 부동산, 기타 자산 얘들끼리는 결손금 통산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먼저 결손금 통산하고, 남는 게 있으면 그런 다음에 남는 게 있으면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에서 결손금을 통산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요 얘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봅니다. 자 또 보세요. 미공제분의 처리,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되지 못한 결손금은 그냥 소멸합니다. 그리고 미공제된 결손금을 양도소득에서 발생한 이 결손금을 종합소득금액 계산할 때, 퇴직소득금액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습니다. 공제받을 수 없고요. 자 양도소득은 일시적 우발적 소득이기 때문에 계속적 반복적 소득과 구별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연도 과세기간으로 이율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일시적 우발적 소득이랑 양도소득은. 근데 시험에서 자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되지 못한 미공제된 결손금은 5년 범위 내에서 이율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X입니다. 공제받을 수 없어요. 이율하지 않고 소멸입니다. 단 부동산 임대소득은 결손금은 이율 공제가 가능해요. 여러분 집을 대대적으로 수리했어요. 임대하기 위해서 집을 대대적으로 수리했어요. 그래서 경비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손실 마이너스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임대 소득보다 경비가 더 많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결손금 생긴 거는 부동산 임대소득은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양도소득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양도소득은 일시적 우발적 소득이라 다음 연도로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얘기냐? 지금까지 본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보시면 갑이라는 양도자가 있었는데요. 양도자가 있는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이때 상가 건물을 팔았는데 손실 봤어요. 마이너스 4천이요. 상권이 나는 상투 잡았었는데 상권이 거기가 옆 동네 상권이 옮겨가면서 여기는 이제 슬럼화 돼가지고 손해를 보고 팔았어요. 4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건물을 팔았습니다. 양도소득이 2천만 원. 또 이 사람이 토지를 팔았어요. 양도소득 금액이 1천만 원. 또 주식을 팔았어요. 양도소득 금액이 3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요. 여러분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기타 자산 얘네들끼리는 결손금을 통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주식하고가 안 되는 거지. 자, 그럴 때 얘네들끼리 결손금을 통산할 때 세율별 공제 원칙이 적용되는데 이게 6에서 45% 초과 도진세율 대상이고 이게 40% 비례세율 대상이었고 이게 6에서 45% 초과 도진세율 대상이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세율별 적용 원칙이 이런 거예요. 70%, 60%, 50%, 40%. 얘네들은요, 또 그리고 6에서 45%. 그럴 때, 자, 보세요. 얘네들은 다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각각 다른 세율이. 그러면 보세요. 먼저 결손금 통산할 때 어떻게 통산하냐면,
예, 요 건물하고 토지하고 요거하고 결손금 통산할 수 있죠? 요거하고 결손금 통산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천. 자, 토지 양도에 대해서 양도세 안 내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먼저 결손금을 통산하고 남는 게 있으면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결손금을 통산합니다. 요거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천이요. 자, 주식과는 소득금액 통산할 수 없어요. 주식과는 구분되고. 그러면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되지 못한 이 미공제된 결손금은 요거는 여러분 양도소득금액에서 발생한 이 결손금을 여러분의 종합소득금액이나 퇴직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대로 소멸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이게. 원래는 우리가 원샷 원킬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반 우리가 사업자가 아닌 보통 우리 매매 사업자 아닌 보통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만 파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러 번 팔면은 양도소득은 전부 다 합산해가지고 과세하기 때문에 누진세 적용 대상일 때 과표가 더 커져가지고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돼 있어요. 여러 번 양도하면 합산해서 과세하기 때문에. 근데 이따가 또 나옵니다. 근데 다만 예외가 있어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생겼을 때는 잽싸게 다른 것도 막 팔면은 결손금 통산하기 때문에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보셨고, 자, 여기까지 봤고요. 핵심 꼭 출제 상문제 함께 문제를 풀어볼까요, 여러분? 풀어보겠습니다. 토지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양도 차손은 신탁 수익권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한다. 하나, 둘, 셋, X입니다. 자, 토지하고 신탁 수익권은 자, 결손금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통산 안 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율과세 특례인데 이제 이거 작년에 나와서 이건 또 출제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우리 교재 336페이지입니다. 지금 336페이지 이 내용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겠습니다.